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기후변화의 경제적 피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경남 해안의 양식업에서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피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상됐었는데 단지 그렇게 예상됐던 피해에 대응해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일들은 효과적일까요? 지금까지 인류가 해오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어떤 일이 효과적일까요? 이번 시간은 인류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조셉 풀리에르라는 화학자가 182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간이 배출한 기체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수 있음을 주장했고 1856년에 유니스 푸테는 이를 실험으로 증명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전까지는 환경 문제 중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에서야 지구온난화라는 이름으로 뉴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후변화라는 용어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후반쯤에서야 전 세계의 과학자와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 브라질에 모인 전 세계 정상들이 협의로 기후변화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1992년에 한국의 대표로 참가했다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자고 결의하시겠습니까? 1992년의 기후변화 협약을 만든 전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자고 합의했는데 완화와 적응이 그것입니다. 완화는 기후변화의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이고 적응은 이미 변해버린 기후에 적응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국제협약은 강제성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국제협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국제협약에서 결의한 어떤 행동을 국가에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각 국가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국가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워낙 심각하다고 느낀 전 세계 선진국들은 5년 뒤인 1997년 일본 교토에 모여서 교토의정서라는 강제성이 조금 강한 국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향후 몇 년 이내에 각 국가는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이자고 합의합니다. 이 교토의정서가 만일 잘 이행되었더라면 지금의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교토의정서에는 처음부터 일부 국가들만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1등, 2등인 국가들이 교토의정서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등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강제성 있는 협약에는 아예 가입을 안 하는 방식으로 피해버렸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이후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강제성 있는 협약은 지금까지도 맺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프랑스 파리에 모인 각국의 대표단들은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1.5도C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각 국가가 양심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이행하기를 권고하는 것이 파리 협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많고 잘 사는 국가들조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우 낮게 설정했고 제대로 실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국가들이 완화 전략의 일종인 탄소 중립을 각 국가별로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은 2015년에 탄소 중립 약속을 한 이후에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꼭 필요한데도 각 국가들은 제대로 약속하지도 않고 실행은 더더욱 하지 않는 현상도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강좌에서 설명할 주요 이론인 사회적 딜레마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 1992년 브라질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제정할 때 참가했고 그 협약이 만들어진 직후 한국도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1999년에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계획을 정부에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에 정부가 작성한 계획의 이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이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계획입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후변화가 문제이니 기후변화에 대응하자가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이 문제이니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자라는 정부의 의도가 제목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변화 협약이 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데 그러면 경제활동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9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로지 경제발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활동에 거의 비례합니다. 그러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면 할수록 경제활동은 줄어들고 생산, 소득, 소비가 모두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걸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협약에는 가입했으니 기후변화 협약을 이행하는 척은 해야겠고 경제활동을 줄이지는 못하겠으니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할 방안을 찾으려고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그 후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계획을 2차까지 만들었다가 2005년에 제3차 계획을 만들면서부터 협약 대응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그 자체에 대비하기보다 협약에 의한 경제적 규제 등을 눈속임으로 피할 수 있을지에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계획 수준의 문서가 아니라 법률을 만든 것은 2010년이 되어서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법의 이름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었습니다. 기후변화는 경제성장 때문에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라는 모순된 욕망을 법률의 명칭에 공식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 이후 2025년 현재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을 담은 법의 이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입니다. 아직도 한국은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 밝힐 예정이지만 2025년 현재 이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해도 기후변화를 멈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는 아직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으로 오직 탄소 중립만 외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책으로 거의 효과가 없는 탄소 중립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성장이야말로 기후변화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기후변화 대책법의 이름을 녹색성장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강좌에서 기후변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대응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 대응의 핵심 전략이 탄소 중립인데 다음 시간에는 탄소 중립을 해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